네, 오늘 그림 없는 미술관에서 같이 나누게 되는 하이로의 아트 토크는 프라도 미술관 특별전에서 보시게 되는 작품들입니다. 이미 2시간 반짜리의 녹화 방송을 내보냈었는데 다시 그걸 압축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의 열정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0층이 아니라 1층에 올라가시면 되고요. 이곳에 티치아노와 루벤스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있게 되는데 1499년에 프란체스코 콜론나 신부에 의해서 써졌던 필리필로이의 꿈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곳에 모든 그림들이 그려진 것이죠. 특별히 많은 주제로 등장했던 것은 바로 큐피드와 비너스죠. 특별히 이 우피치 미술관과 파브레 미술관의 그림의 차이를 보게 되면 왼쪽 뒤편에 있는 사람이냐 사람이 없느냐의 그 차이가 또 드러나게 되고요. 화살을 쥐고 있는 그 모습에 따라서 두 사람의 움직임의 그런 모습들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비너스의 상징이라고 하면 비둘기 2마리가 있죠. 비너스의 마차를 끌고 있는 비둘기, 그 다음에 정열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미, 그리고 파리스의 심판에서 우승했던 바로 황금 사과, 바로 그런 모습이 있고요. 발밑에 토끼로 인해서 순진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여인들의 다산을 상징을 하는데 여신들 중에 다산의 상징의 의미는 세레스의 모습이죠. 항상 바쿠스와 비너스 옆에 등장하는 다산의 여신 세레스가 또 있는 모습인데 보통 토끼의 여러가지 의미들이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날개의 모습들 또한 다른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저 멀리 산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원근법의 차이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대기 원근법의 모습들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프란체스코 1세가 비앙카 카펠로에 대한 그의 사랑을 축하하기 위해 의뢰했던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해보면 비둘기, 장미, 황금 사과, 그리고 토끼는 예외적으로 달라지지만 비둘기와 장미와 황금 사과는 바로 비너스를 상징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등장 모습이죠. 물론 큐피드도 항상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드릭 반 덴 브렉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모습은 비너스의 머리의 모습이죠. 쓰고 있는 머리 위에 두건의 모습들도, 그리고 얼굴에 비춰지는 가면들의 모습들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상반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활을 이렇게 세워둔 것 밑에 이렇게 아이가 누워있는 모습 속에서 여러가지 상징들을 하게 되죠. 그 가면에 쓰는 얼굴도 두 가지로 인해서 한쪽은 좀 무섭게, 한쪽은 젊은 미소년의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카롭고 뾰족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바로 비너스가 꺼내려고 하는 이 활의 끝에 하트가 달려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랑이냐 증오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비너스의 누워있는 모습은 많은 작품의 소재로 이루어졌었던 건데 티치아노가 그려놓은 비너스가 누워있는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에 인간이 파이프오르간을 연주하다 쳐다보는 모습의 그런 정원의 모습이죠. 사실상 누워있는 이 비너스의 기본은 바로 티치아노의 형이자 같은 동료였던 조반니 벨리니의 제자의 조르조네가 바로 이 모습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밑에 비너스 부분은 조르조네가 만든 것이고요. 위의 배경은 티치아노가 함께 그렸던 그런 작품의 흐름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티치아노가 두 개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티티안이라고도 불리는 티치아노의 두 작품, 아래 부분이 1950년도의 작품이고요. 위에 있는 게 1550년도와 1555년도의 이 차이의 모습을 두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5년 뒤의 모습은 이렇게 큐피드와 함께 등장하는 모습이고요. 5년 전의 모습은 강아지의 모습으로 움직여지는 비너스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 멀리 동상의 모습과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자연 풍광의 변화의 색채감이 5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의 큐피드가 활을 깎고 있는 그 장면의 모습인데, 예, 파르미지아니노, 예, 바로 매너리즘의 화가이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밑에 있는 두 아이의 모습과 여러 가지 형태를 보게 되는데, 큐피드의 그 장난기 어린 모습이지만 지금 저희들을 보는 모습은 굳이 장난기가 아닌 것 같죠. 왜냐, 무엇인가를 열심히 깎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깎이고 있습니까? 바로 종이 위에서 깎이고 있잖아요. 책 위에서. 당시에 이제 르네상스의 그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이 지식적인 것 위에 다시금 그리스 신화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두 아이의 모습은 한쪽은 웃고 한쪽은 찡그리는 마지못하는 모습 속에서, 예, 큐피드의 화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걸 또한 보게 됩니다. 루벤스가 그렸던 1630년에서 35년도에 그렸던 사랑의 정원을 보게 됩니다. 실제 안트베르펜의, 네, 루벤스의 저택의 모습이고요. 그러나 뒤에 있는 이 신전의 모습은 다이애나 신전의 모습이죠. 바로, 예, 활을 다뤘고 모든 사랑들의 모습을 달았던 그 다이애나 모습이고, 뒤에 있는 이 동상의 모습은 세레스의 여신의 모습으로 다산을 상징하는, 예, 비너스와 바쿠스와 항상 등장하는 여신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모습이고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주인공의 얼굴들이 바로 여기 뒷모습으로 서 있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 루벤스의 두 번째 부인 헬레나 푸르망의 모습이죠. 예, 16세에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루벤스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의 삶의 이야기들 속에 천사가 밀어넣고 있는데, 이 안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여인들의 얼굴이 바로 이 헬레나 푸르망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등장하는 남자들의 익살스러움과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루벤스 자신의 얼굴을 투영하고 있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집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된 기쁨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말로 헬레나 푸르망의 이러한 모습들이 느껴지고 다이애나 신전의 모습이 또 다가오는 것, 네, 메리다 지역에 가게 되면 만나게 되는 다이애나 신전의 모습입니다. 네, 세레스 다산의 여신의 모습으로, 항상 저런 모습으로 물과 함께 많은 의미를 담고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장하는 여인들의 옆모습, 하늘을 보는 모습 등 다양한 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담았던 루벤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지금은 또 춤을 추고 있는 신화 속의 인물들, 바로 바쿠스의 모습이죠. 디오니소스라고 이제 이름 불려지고 있는 인간 세멜레에게서 태어난 바쿠스죠. 원래 태어났다가 이제 죽게 됐고, 그때 이제 또 포도주를 만들었던 모습들이 있었고, 예,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에 두 번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름의 디오니소스, 바쿠스, 포도주를 제조했고 사자, 원숭이, 개, 돼지의 피를 사용했기에 바로 그러한 순서대로 사람의 모습이 변한다, 술을 마시면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담아있는 그런 신화 속의 이야기죠. 벨라스케스의 바로 이 바쿠스의 승리, 술주정뱅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가 있는데, 예, 벨라스케스의 누드 남성으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습이고요. 이 바쿠스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네, 항상 바쿠스를 따라다니는 사티로스죠. 하반신은 염소고 상반신은 인간인 그런 모습이고, 예, 대비되어지는 모습의 이 바쿠스의 모습은 이 보데가의 모습의 상징의 의미로 등장하게 되는, 예, 바로 와인의 모습들을 담고 있죠. 축제와 술의 신답게 움직여지는데, 카라바조가, 예, 처음으로 그려냈던 이 바쿠스의 모습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예, 마음에 짠함이 밀려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너스 여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 바치는 모든 모습들을 담고 있는 그림과 안드로스인들의 바쿠스의 축제의 모습을 그렸던, 예, 그림 티치아노 것이 또 있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비너스 여신, 네, 바로 아프로디테로 불려지는, 예, 비너스 여신 앞에 수많은 모습들의 조공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죠. 거울로 또한 자신을 들여다보는 여인들의 모습도 그 안에서 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네, 수많은 어린 천사들이 있지만 이렇게 활을 들고 있는 천사는 예, 오른편 귀퉁이에서 보게 되는 바로 큐피드의 모습이죠. 저 활끝이 뾰족하냐 아니면 하트 모양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의 그런 여유로움이죠. 자, 오른편에 있었던 안드로스인들의 모습의 바쿠스의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있는 그러한 술을 따라서 이고 가는 그런 술의 축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연주하면서 서로 흥을 돋구고 있는 이 술의 축제, 예, 재미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배에 바쿠스가 탔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이 와인들을 퍼 마시면서 날아가고 지금 이렇게 와인의 색깔을 보면서 또 감별하면서 서로 이렇게 흥에 겨워 있는 모습들. 예, 이미 저 위에서는 발개벗고 술 취해서 누워서 이쪽을 쳐다보는 노인이 있는데 네, 문득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은 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노아를 생각하게 되죠. 네, 처음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던 사람. 자, 그런데 익살스러운 화가의 이런 재미난 아이의 모습을 넣기도 하지만 다양한 익살스러운 것들을 화가가 종종 누면서 그림의 자연스러움을 하게 되는데 지금 특별히 재미난 것은 뭐냐면 여기에 티치아노가 자신의 사인을 아이러니하게도 어디다 넣냐, 이 가운데 있는 여인의 이 옷자락에 보시면 여기에 티티안이라고 해놨어요. 티티아누스인데 티티안으로 저희가 부릅니다. 티치아노를. 바로 그러한 사인의 마크도 이 옷 속에 숨겨놓은 모습을 또 보는 거죠. 바로 이렇게 바쿠스의 신이, 술의 신이 이제 오는 것을 미리 환영하면서 이미 다 부어라 마셔라 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흥겹게 그린 것이 바로 티치아노의 그림의 화법이죠. 님프하고 또 사티로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정들과 함께 그곳에서 놀고 있는 사티로스, 바쿠스의 모습이게 되는데 지금 앉아있는 이 여인의 모습, 다이아나의 모습이죠. 아프로디테, 처녀의 신으로서 상징되어지는 모습도 있고요. 자, 살레노스의 이름, 사티로스들 중에서 살레노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또 특별히 불려지는 게 바로 디오니소스의 양부이면서 동반자로 있게 되고요. 또 반인 반마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배불뚝의 아저씨로 보통 불려지면서 사티로스와 동일시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항상 실레노스의 조각상을 보게 되면 바쿠스 옆에서 따라다니는 자답게 이렇게 포도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1번 방과 2번 방을 돌아보게 되는 거고요. 자, 3번하고 이제 4번 방을 둘러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악테온과 칼리스토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셔널 갤러리의 작품이 와 있어요. 프라도 미술관에서 다행히 내셔널 갤러리에 이 중요한 작품을 가져다 놔서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티치아노의 작품으로서 1556년에서 59년 작품이고요. 다이애나, 보통 우리가 아르테미스라고 부르죠. 다이아나와 칼리스토의 그림이 있는데 이건 프랑스 말로 포에즈라고 하는데 시죠. 시에 근거한 그 당시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고요.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가 변신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썼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이고요. 펠리페 2세에게 보낸 그림인데 무려 도달하는데 1년 정도나 걸리는 참 놀라움이죠.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무 조건 없이 네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라 라고 처음으로 맡겼던 그런 그림들의 시리즈입니다.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저기 지금 밑에 있는 이 여인이 누구냐면 칼리스토예요. 제우스에 의해서 임신을 해버리게 됐죠. 원래 이 여인이 다이아나를 따르면서 순결의 모습으로 처녀로서의 삶을 살겠다겠지만 제우스에게 결국 임신을 당해서 숨기고 있다가 거의 만삭 때쯤 저렇게 목욕하다가 발각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칼리스토의 뜻은 가장 아름다운 뜻이었고요. 아르카디아 왕의 리카온의 딸이었는데 제우스에 의해서 아르카스를 낳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르카디스의 모습은 어디냐면 아르카디아 방금 왕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거기는 이 그림, 니콜라스 푸생의 그림이 유명한 곳이죠. 바로 이곳에도 나는 있다. 바로 메멘토 모리의 시작을 알리는 그림의 장소가 바로 아르카디아죠.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자그마한 아기가 이렇게 해서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는 사랑의 움직임을 보게 되는 거죠. 다이아나,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에 사냥을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과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ним프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사냥하는 모습도 있는데, 티센보르네 미사 미술관에 가게 되면 루카스 크라나의 작품이 있는데, 네, 이렇게 걸려있는 이 작품 속에서 유의심히 보는 것이 바로 활과 화살이에요. 바로 이 두 마리의 새가, 비둘기는 아니지만 새 두 마리의 모습을 통해서 네, 가끔 우리가 이제 비너스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만, 예, 비너스가 아니라 바로 아르테미스, 다이아나를 따라다니던 그러한 모습의 ним프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르테미스하고 다이아나는 그리스 로마에서 부르는, 예, 이쪽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프로디테 그리고 비너스로 불려지는 건 이쪽 사랑의 쪽으로 나눠지는 것. 그래서 좀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많은 혼란을 좀 갖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사냥의 모습들, 림프 옆에 활과 화살을 통해서 다이아나를 따르고 있는 그 무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재미난 것은 이 내셔널 갤러리 버전에 보게 되면, 네, 이 생뚱맞은 큰 사슴이 이 목욕하는 장면 속에서 등장을 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 그림의 의미의 사슴은 누구냐면 바로 악테온이에요. 몰래 아르테미스 다이애나의 목욕 장면을 지켜보다가 사슴이 되어버렸던 이 모습이 이곳에 이제 뒤에 풍겨지는 이미지로 보여지죠. 저 칼리스토는, 예, 나중에 아르카스를 낳기 위해서 동굴 속에 숨어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르카스가 이제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밖으로 나왔다가 사냥꾼의 이제 아르카스가 발견되어짐으로 인해서 칼리스토가 곰이 되어 버리죠. 예, 신들이 찾아내서 이제 저주를 했던 거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곰이 되었을 때 아들이 활로 잡으려고 하자, 네, 그것을 봤더니 다이아나가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밤하늘의 별이 되게 만들어주는데, 바로 이 칼리스토는 큰 곰자리, 그 다음에 아르카스 아들은 작은 곰자리로서 하늘만 맴돌다가 제우스의 아이를 낳았던 그것 때문에 결국 곰이 됐던 이 칼리스토의 마음을 풀어주죠. 그래서 이제 사그러진 다음에 바로 이 북극성의 라고 부르는 우리가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닿지 않았던 그 꼬리가 결국은 닿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전설이 또 있는 스토리죠. 또한 티치아노가 그렸던 방금 우리가 봤던 내셔널 갤러리의 다이아나와 악테온의 관계인데, 펠리페 2세에게 보냈던 이 그림, 네, 테베를 건국한 카드모스의 손자가 바로, 네, 악테온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테온이 어느 날 키타이론 숲을 거닐다가 아르테미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말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 모두가 이렇게 다 숨잖아요. 근데 이 아르테미스가 워낙 체격이 좋고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가려도 안 되니까 열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났던 모습인데, 티치아노의 특징이 뭐냐면 신화를 그릴 때 이렇게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듯한 인물의 르네상스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의 얼굴을 표현하기 시작했던 모습이고요. 또한 이렇게 하나의 정물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예, 투영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데, 네, 카라바조의 유리병에 물이 담긴 유리병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얀바네이크의 거울을 보는 듯한, 예,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에서 보는 그 거울의 모습, 로베르트 캉팽의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그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처럼 이런 다양한 투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그림을 합치게 되면 참 재미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결국 시리즈로 제작했던 것이라 그랬는지 보게 되면 물을 흘러서 이렇게 아르테미스, 다이애나의 이 사랑의 물결이 흘러서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 이 악테온이 사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악테온이 사슴이 된 모습이 또 이렇게 오른쪽에, 예, 카리스토의 모습 속에 또 등장하는 걸 보게 되면은, 예, 티치아노의 연관을 지어서 그렸던 이 스토리의 또 다른 그림의 의미들로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루벤스가 그렸던 다이아나와 칼리스토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루벤스는 거의 티치아노의 그림을 다 모작을 해서 따라했던 그림들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옷을 벗고 있잖아요. 다이애나 여신이 앞에 앉아있는데, 아르테미스가 앉아있는데, 예, 지금 일단 앞을 보니까 옷을 입고 끝까지 벗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목욕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네, 결국은 이 옷을 벗기고 났더니 이제 그 속에서 이 임신했던 게 드러나죠. 루벤스의 특징은 이렇게 빛을 다루고 있고 물의 흐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항상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루벤스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물들, 신화 속에서는 항상 저렇게 물이 등장하는 것들이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움직였던 신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닥의 모습인 거죠. 이제 활과 여러 가지 모습들, 화살들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 속에서 지금 등장하는데 두 명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예, 지금 두 명이 이 칼리스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명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네, 저 앞면에 있는 이 원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까 악테온이 사슴으로 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악테온의 밑에 있던 이 개 입만 나와 있는데 악테온을 따라다녔던 이 개가 뭐냐면 라이라프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개예요. 그런데 이 개가 그만 이 사슴을 물어버려요. 그래 놓고 나서 그 사슴을 물어서 죽인 그 자리에서 계속 누가 오기를 기다리느냐? 자신의 주인 악테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테온이 오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서 굶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신들이 불쌍해서 이 개를 작은 개자리로 만들어준 거죠. 바로 이 라이라프스가 하늘에 떠있는 작은 개자리, 주인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개의 그 숭고한 사랑을 그려낸 모습으로 이렇게 칼리스토의 그림 속에 항상 사슴이 등장하는 모습은 바로 악테온이고 밑에 이 개의 모습은 바로 그 악테온을 따라다녔던 바로 그 라이라프스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들의 모습도 있었고요. 또한 티치아노가 다이아나도 그렸었지만 비너스도 그려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티치아노 1554년에 그렸던 거, 그리고 그의 제자 베로네스가 그렸던 1580년도에 그렸던 비너스와 아도니스의 관계의 모습이죠. 자, 비너스와 아도니스 속에서 아도니스는 아네모네 꽃의 전설이 되었던 것이죠. 예, 비너스가 사랑했던 바로 이 모습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참 사연이 기구하죠. 저 위에 왼편에 티치아노의 하늘의 별빛 속에 등장하는 황금의 그 마차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비너스가 타고 다녔던 아까 말씀드렸던 비둘기 두 마리가 이끄는 비너스의 황금 마차예요. 그래서 비너스가 등장하는 그림 속에 하늘에 이렇게 마차가 등장하면 비너스의 마차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비너스가 이 사랑하게 되는 관계 속에서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무슨 신탁이 있었냐면 아도니스가 이제 사냥을 나가서 이제 죽게 될 거라는 신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지금 티치아노와 베로네스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설정을 합니다. 큐피드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자신의 활과 화살을 내려놓고 자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티치아노 쪽에서는 강아지들이 줄을 팽팽하게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죠. 운명을 거스릴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베로네스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큐피드가 오히려 강아지를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너스의 얼굴의 그림자가 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아도니스의 얼굴부터 이 가슴 부분, 심장을 가리고 있고 자신의 손으로 심장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곳에서 어떠한 표정의 결론을 똑같이 그리냐면 바닥에 보통 술을 담고 있는 잔들을 다 바닥에 쏟아놓은 것들을 보여요. 특히 베로네스의 그림 속에서는 바로 이 와인을 쏟은 이 바닥의 붉은색을 통해서 바로 이 아도니스의 죽음의 운명을 예견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죠. 네, 이 아도니스는 누구냐면요, 사이프러스 왕 키니라스의 아들이에요. 엄마는 미라인데 키니라스의 딸이에요. 또 아이러니하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불륜의 모습이, 천륜을 어기는 모습이 됐느냐. 딸의 아름다움을 엄청 자랑하고 다녔던 사이프러스 왕 키니라스를 비너스가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비너스의 저주에서 결국은 자신의 딸을 임신시켜버리는 아주 천륜의 모습을 만들어버린 게 그리스 신화인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미라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쳐서 이렇게 모략나무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나무 밑둥에 바로 아도니스가 자라죠. 그리고 나서 어른이 이제 거기 아이가 다 돼서 이제 태어나서 이 등껍질을 깨고 나와요.
그러니까 비너스가 그 아이를 작은 상자에 넣어서 어떻게 되느냐? 페르세포네한테 보내버리죠. 그래서 절대로 이 상자를 열어봐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페르세포네한테 보내놨는데, 네, 나중에 페르세포네가 어느 날 그 상자를 열어본 순간 그 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예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흠뻑 사랑에 빠지니까 비너스가 가서 도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페르세포네하고 비너스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웠던 거예요. 바로 이런 치고받고 싸웠던 과정 속에서 제우스가 중지한 게 무엇이냐? 4개월은 비너스와 살고 4개월은 페르세포네와 살고 4개월은 너 자유야 했던 모습이죠. 또 아이러니한 건 이 아도니스와 비너스 사이에서 메로에라는 딸을 낳아요. 그런데 신화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스페인 버전과 영국 버전의 이 둘 차이를 보게 되면은 네, 어떻습니까? 하늘에 이렇게 황금마차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죠. 네, 왼편과 오른편의 모습처럼 이렇게 둘 다 큐피드는 아이의 잠을 청하고, 개들의 모습은 똑같으나 엎질러진 이 와인잔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몸의 무게의 하중, 이 허리와 엉덩이에 이 접혀지는 모습을 통해서 무게의 하중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티치아노의 그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치아노의 나나의 황금비를 맞는 모습인데, 에게의 세리포스 섬의 왕에 의해서 또 구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아르고스 왕의 딸이에요. 아크리시우스의 딸인데,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우스의 딸인데, 어떤 신탁을 받냐면 그 자식에게 나중에 죽임을 당한다. 결국은 손자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게 있으니까 결국은 이 나나에를 높은 탑 꼭대기에다가 가둬놓는데, 워낙 예쁜 여인으로 소문나 있으니까 바로 제우스가 또 이렇게 구름 속에서 찾아와서 결국은 임신을 시키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나중에 이 나나에가 낳은 애가 누구냐면 바로 프로세우스예요. 메두사의 머리를 자르게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을 했던 거고요. 또 안드로메다와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임신하게 되니까 다시 이 아버지 아크리시우스가 어떻게 하느냐, 에게해로 떠나보내죠. 그러니까 바다에 떠다니고 있을 때 세리포스 섬의 왕이 구해주게 되는데, 바로 폴리텍테스에 의해서 구조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프로세우스가 자신이 지금 아크리시우스의 손자인 걸 모르고 참전했다가 던진 것에 의해서 맞아서 죽게 되는, 그래서 신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제우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저기 빛에 의해서 쏟아지는 제우스의 모습 속에서 이 나나에가 임신하게 되는 모습인데, 지금 이 노파의 손의 모습과 나나의 손의 모습은 전혀 상반되어지는 모습이죠.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풀어진 손과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차서 꽉 쥐고 있는 저 손의 차이, 그 모습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버전은, 프라도의 버전은 이렇게 엉덩이를 걸터 안고 제우스가 이렇게 해서 얼굴을 요 속에서 묻고 있는 요 모습이 보여지고요. 바로 이곳에 다나엘을 구름으로 덮지만 황금비를 쏟아붓게 되는데, 바로 이 모습이 펠리페 2세가 자신이 이 백성들을 생각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또 다른 그림 속에서도 역시 프라도 버전에서도 손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의 모습을 느낄 수 있고요. 알렉산드로 파르네스 추기경이 주문했던 나폴리 버전이 제일 최초의 버전이에요. 바로 알렉산드로 파르네스 추기경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이 모습. 그래서 처음에는 노파가 없었고요. 저렇게 큐피드가 화살을 날리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졌던 그 그림도 있고요. 에르미타쉬, 에르미타쥐라고 했는데 러시아에 계신 분의 정확한 발음으로 움직이면 에르미타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르미타쉬 버전에는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비엔나 버전에는 저렇게 접시를 들고 아이의 받아들이는 모습도 있고요. 시카고 버전에서도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인데 얼굴이 선명한 그러한 모습으로 또 등장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드로메다와 페르세우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티치아노의 작품이죠.
네, 안드로메다가 기둥에 묶여 있을 때 페르세우스가 이제 메두사하고 싸우고 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바다의 괴물이 이제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 하는 그런 모습의 싸움의 모습을 티치아노와 베로네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세우스는 바로 메두사의 머리를 잘랐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인들이 사는 섬에 도착을 하는데 그곳의 왕이 케페우스예요. 왕비는 카시오페이아인데 자기가 님프들보다 너무 예쁘다고 하니까 이 님프가 열을 받아가지고 님프들이 케토스 바다의 괴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여인이 누구냐? 안드로메다가 남은 거죠. 처녀를 바쳐야 된다는 그 신탁에 의해서. 그래서 안드로메다를 바치게 되는데 약혼자는 피네우스예요. 근데 약혼자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숨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완전히 기둥에서 무슨 페르세우스가 보니까 조각을 보는 듯이 얼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초지정을 듣고 이제 바로 저 케토스의 비늘과 비늘 사이의 틈으로 그 칼을 꽂아서 결국은 이기게 되고 나중에 케페우스에게 갔을 때 이제 안드로메다와 결혼을 허락하게 되는데 웃긴 건 뭐냐면은 자기는 약혼자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기고 나니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결혼할 거야 그래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페르세우스가 열받아가지고 뭐 하죠? 메두사의 머리를 탁 비춰버리죠. 그래서 모두를 돌로 만들어버렸고 그 약혼자의 이 모습도 결국은 이 페르세우스가 가져가서 자신의 집 정원에다가 안치해 놨다가는 그런 모습의 그 형태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벨라스케스의 실 잡는 여인 아라크네의 우화인데요. 자, 이 그림은 아라크네가 워낙 실 짓는 걸 잘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아테네가 실험하러 왔었는데 노인으로 왔지만 인정을 했어요. 정말 최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거미가 되는 벌을 받았느냐면 바로 이 그림 안에는 또 다른 그림의 설명이 들어가죠. 바로 저 뒤에 있는 테피스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테피스트리 이 양탄자 그림에 무엇이 그려 있나요? 바로 제우스가 누구를 납치해 갑니까? 에우로파를 납치해 가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 모습의 그런 그림을 뒤에다가 실로 짠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자기 아버지를 모욕한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아테네가 결국은 이 아라크네에게 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미가 돼서 평생 실을 잡게 하는데 이 그림의 가장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 물레예요. 동력을 최초로 그려낸 화가입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물레를 보게 만들어 놓은 아주 대단한 그림이죠. 자, 이 에우로파의 납치는 티치아노의 원본과 그것을 또 모작을 했던 루벤스의 두 그림이 있습니다. 자, 납치해서 크레타 섬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소로 변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에우로파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 결국 다가오자마자 확 끌고 도망을 가는. 그래서 지금 머리 위에 월계수관을 보면은 바로 제우스의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소로 분장해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울려서 있다가 친근해져서 다가오기를 바라는 거죠. 결국 에우로파는 뭐하냐? 위에 천사 둘과 밑에 이 천사로 나오고 큐피드의 모습으로도 보여지는데 이 세 명이 바로 에우로파가 낳았던 자식의 세 명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티치아노와 루벤스가 그려놓은 거고요. 니콜라스 푸생이 그렸던 멜레아그로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는 상징적으로 왼편과 오른편의 구체적인 나눔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오른편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모이오티아 왕의 딸 아틀란타가 있어요. 아틀란타와 이포메네스의 그 귀도 레니의 그림에 나오는 아틀란타의 모습도 보여지는 거고요. 자, 왼편에는 사냥의 신 아르테미스, 아까 다이아나로 불려졌던 아르테미스. 그래서 아르테미스 다이아나는 항상 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사냥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부분은 그런 식으로 푸생이 그렸고 뒤에는 뭐죠? 판인데 정원과 숲의 신이죠. 밑에는 염소같이 생겨있고 위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 바로 이 판과 아르테미스의 상반되어지는 모습인데
네, 이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다양한 모습이 보는 거죠. 멜레아그로가 뭐하냐, 저 멧돼지를 잡으면 바로 아틀란타 당신한테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그림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머리를 이제 바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고생했는데 하는 모습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바로 아틀란타 워낙 달리기도 잘했고 또 사냥도 잘했고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의 그런 모습들을 또 보고 있었던 것도 있는 거죠. 바로 이 기도레니 아틀란타와의 이포메네스, 이 그림은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신고전주의의 가장 아름다움을 보여준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니콜라스 푸생의 그림은 사실상 하나의 그림과 연작으로 봐야 되는데, 이 그림이 아쉽게도 상파울로 박물관에 있죠. 네, 그래서 브라질 상파울로 박물관에 있는 이 신들에게 바쳐지는 이런 의미의 모습과 연관지어서 하나를 볼 때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죠. 지금 이런 축제와 함께 판이 있고, 그리고 그 옆 판과 그 옆에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왼편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보시면 아주 웅장한 걸 볼 수 있죠. 또한 니콜라스 푸생이 1651년도에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피라모하고 티스베의 모습인데,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있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바빌로니아의 설화를 그대로 끌고 들어왔어요. 세미라미스 여왕 시대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티브가 되어졌던 거죠. 바로 피라모스하고 티스베의 사랑. 양가 부모님이 반대를 했죠. 네, 로미오하고 줄리엣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두 사람은 너무 사랑했고 밤에 야반도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숲속에 갔더니 바닥에 뭐가 있느냐, 사자가 이 피를 입에 묻히고 그러면서 이 티스베에게 먼저 다가오니까 티스베가 무서워서 숲속에 숨은 거예요, 여자가. 그러고 났더니 이제 가는데, 지금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수건들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이것이 이제 놓고 숨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남자분이 와가지고 뭐 하죠? 네, 그 놓고 간 스카프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결국은 사자한테 잡아 먹힌 줄 알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 스스로 거기서 죽죠. 바로 그 모습인데, 조금 있다가 나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죽어있는 그 칼 위에 자신의 몸을 똑같이 꽂아서 같이 죽는 모습인데,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저 위에 사자가 원흉인 거죠. 바로 고대의 모습의 이 사랑의 스토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의 근본이 되어졌던 모티브의 작품으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벤스가 그렸던 또 다른 작품 가니메데스라는, 아니면 가니메데스라는 이름으로 둘로 불려지게 되는데, 트로이의 사람이에요. 트로이의 사람인데 트로스와 칼리로의 아들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미남으로 정말로 아름답게 생긴 남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제우스가 너무 남자라고 예쁘다고 하니까 휙 납치해 가버려요. 제우스 참 못됐죠. 여자든 남자든 그냥 아주 그냥 예쁘고 잘생기기만 하면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 신의 나라에 데려가서 뭐하게 만들었냐, 신들의 술따라는 시종을 만들어 버리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수리는 항상 제우스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볼 때 반드시 독수리는 제우스, 공작새는 헤라를 상징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비너스와 아도니스의 모습이에요. 호세 데 리베라의 작품으로 보게 된 건데, 결국 죽은 아도니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제 명계 지옥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랬더니 페르세포네는 좋아하죠. 왜? 하디스와 함께 명계에서 6개월을 살아야 되는 명령이 떨어졌었잖아요. 케레스의 딸이잖아요. 모든 농사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
여신의 딸이 페르세포네였는데 바로 페르세포네가 지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도니스가 왔으니까 아도니스를 붙잡고 사랑을 하니까 이걸 또 비너스가 또 못 참아서 또 달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결국 제우스가 또 중재를 해요. 4개월이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6개월은 비너스하고 살고 6개월은 페르세포네하고 살아라. 그래서 결국 운명의 신 모이라이가 어떻게 합니까? 예, 다시 생명을 부여를 해주면서 또 아도니스가 살아나는 참 아이러니한 신화의 모습을 이 호세 리베라의 모습 속에도 담고 있는데 바로 이 호세 리베라의 특징 스페인의 카라바조라고 불리기에 어둠의 테네브리즘의 영향력을 가지고 주인공들의 이미지를 눈에 띄게 부각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림의 모습을 봅니다. 자, 안토니오 반딕이 그렸던 비너스가 불카노스의 대장간을 방문한 모습이에요. 왼편은. 그런데 지금 불카노스에 의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시집을 갔던 비너스잖아요. 참 못마땅했고 그래서 전쟁의 신 마르스하고 늘 바람을 폈던 모습인데 벨라스케스가 바로 그걸 그려놓은 거죠. 네, 아폴로가 다 봤기 때문에 야, 네 부인 바람났어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전부 다 놀라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벨라스케스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이런 정물들이 사실주의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당시에 이런 정물화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이 이탈리아 유학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 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수르바란도 있고 많은 이제 스페인의 화가들이 정물화에 이제 관심과 눈을 뜨게 되고요. 산체스 코탄 등의 이러한 또 정물화들도 많은 영향력을 또 미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재미난 건 이쪽에 갑옷을 보게 되는데 이 갑옷과 동일한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옷을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비너스, 결국 이 갑옷을 누구에게 줄까? 바로 그 갑옷은 전쟁의 신 마르스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밀려오는데 네, 위에서 큐피드가 활을 들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네, 불카누스하고 비너스 사이에 좀 쏴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참 다른 모습을 품게 하니까.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편의 그림과 오른편의 그림의 차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신들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인간들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원래 불카누스의 대장간은 신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티탄족이나 키클롭스 삼형제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은 바로 이제 현대적인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화를 하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끌어내린 그러한 그림의 형태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요. 비너스의 돌고래의 포즈를 보게 되는데 저 비너스의 이 포즈, 비너스와 돌고래에 등장하는 이 포즈는 어디서 보게 되냐면 세계 최초의 미술관인 카피톨리노에 있는 비너스에게서 보게 됩니다. 밀로의 비너스는 이런 자세가 아니잖아요. 옷도 살짝 두르면서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최초의 박물관에 있는 AD 70년경에 발견되어진 이 카피톨리노의 이 비너스로 인해서 모든 누드화의 기본 포맷이 되고 조각의 포맷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위 왼편에 보시는 비너스와 돌고래처럼 이 가슴을 가리는 손과 중요한 부위를 가리는 이 손으로 인해서 가장 정숙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받아들여졌다 하여서 이 비너스의 누드화가 바로 공개되어지고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그런 틀이 되어집니다. 자, 루베스의 산미신을 보게 되면 아글라야나 에프로신의 탈리아라고 불려지는 이름이 기본적인데 또 어떤 때는 에프로신의 칼레, 파시테아로 불려지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장소, 파리스의 심판을 보게 되면 루벤스의 작품이나 다른 작품을 보면 파리스 앞에서 서로 예쁘다가는 누가 제일 예쁜 여신이냐 할 때 또 그때는 또 헤라, 비너스, 아테네를 또 그려내게 되는 모습 등을 또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조각상들에도 등장을 하고요. 보티첼리가 그렸던 봄의 모습들, 프리마베라에서도 역시 산미신의 모습도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루벤스의 작품 속에서 마리드 메디치 여왕의 21년작 루브르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등장하느냐. 바로 이렇게 마르세유 항에 내리고 있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아테네의 이 망토는 프랑스를 상징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있는 이 백합의 문양이 바로
프랑스의 부르봉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의 국기를 보면 머리 위에 있는 왕가는 카를로스 5세로서 합스부르크고요. 그리고 나서 정중앙의 국기 중앙에 보면 원 속에 세 개의 백합이 있어요. 그럼 부르봉 왕조를 상징합니다. 스페인은 지금 부르봉 왕조예요. 마리드 메디치는 메디치 가문의 여인이잖아요. 바로 막대한 지참금을 가지고 앙리 4세한테 올 때 얼마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그림으로 드러냈냐면,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 직접 배를 끌고 왔고 산미신이 나를 환영하고 축하하며 소문의 여신이 온 나팔을 불면서 세상에 떠들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아테네가 맞이하는 당당함으로 그려놨고, 또 하나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라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지혜의 신 아테네가 나를 가르쳤으며 음악의 신 아폴로가 나에게 음악을 가르쳤으며 풍문의 신 헤르메스가 세상의 모든 소식으로 나에게 전달해서 세상을 보게 했으며 미의 여신 산미신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마리드 메디치가 자신을 우상화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의 루베스의 작품 21년작, 원래 24년작이었는데 21년작에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 것들이 바로 이 프라도 미술관 특별전에서 지금 있는 3월부터 시작했고요. 바로 이러한 신화의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작품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은 하이로였고요. 네, 그림 없는 미술관을 통해서 프라도 미술관 특별전을 52분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시간 반짜리를 좀 압축하다 보니까 말이 빠를 수밖에 없었지만, 네, 이 그림을 보시는 모든 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앞에 2시간 반 내용 속에서 제가 아르테미스하고 아프로디테하고 좀 약간 헷갈려지는 부분들 때문에 그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도 이 영상을 따로 새로 압축판으로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좋은 활용이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이로의 아트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